강원도 최전방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날카로웠다. 박지원 중장은 낡은 스웨터와 평범한 면바지 차림으로 707 부대 위병소 앞에 섰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별 3개는 두꺼운 외투 속에 완벽히 감춰져 있었다. 위병소의 젊은 병사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의 입김을 불며 눈앞의 평범한 중년 여성을 무심하게 쳐다봤다. 그는 그녀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지휘관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터였다. 그녀는 신분증을 건넸다. 위병은 퉁명스럽게 서류를 받아들고는 방문자 명단과 대조했다. 강민우 이병 어머님 되십니까? 지원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착함은 수십 년간의 군 생활 동안 단련된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위병은 서류를 돌려주며 턱짓으로 면회실을 가리켰다. 그 무례한 태도에서부터 부대의 기강해이가 느껴졌다. 면회실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기가 감돌았다. 몇몇 다른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지만 재회의 기쁨으로 활기차야 할 공간은 이상하리만치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듯 조용히 대화를 나눴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지원은 차가운 쇠의자에 앉아 손을 비볐다. 그녀의 전략가적 직감이 경고를 울리고 있었다. 이곳은 정상이 아니었다. 잠시 후 강민우 이병이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입대 전에 밝고 씩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들은 깡마르고 검게 탔으며 무엇보다도 눈빛이 죽어 있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할 뿐이었다. 엄마, 오셨어요.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고 습관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있는 것처럼 지원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 온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갈비찜과 잡채였다. 민우야 먹어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니. 그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민우는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저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일 뿐 연신 면회실 입구를 힐끔거렸다. 아들의 그런 모습에 지원의 속은 타들어갔다. 부대 생활은 어떠니? 선임들이 잘해주고 가장 평범한 어머니의 질문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그 질문에 화들짝 놀란 듯 어깨를 움츠렸다. 괜찮아요, 엄마. 군 생활 다 그렇죠. 뭐, 다들 잘해주세요. 너무나도 빠르고 기계적인 대답이었다. 지원은 수많은 적군 스파이와 내부 부패자들을 신문해 왔다. 그녀는 아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가 다시 무언가를 물어보려던 찰나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육중한 최고의 중사 한 명이 팔 자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군복은 칼같이 다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탐욕스럽고 오만했다. 그는 면회실을 훑어보더니 곧장 지원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가슴팍에는 최라는 명찰이 선명했다. 그의 등장만으로 면회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최 중사는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민우에게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어이 강이병, 어머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오셨네. 아주 좋으시겠어. 그는 지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민우만을 몰아세웠다. 그 목소리에는 병사들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노골적인 위압감과 무례함이 가득했다. 민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최 중사는 테이블 위에 갈비찜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런데 말이야, 너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되겠어. 지금 소대원들 전부 뺑이 치고 있는데 네가 눈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어.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강요이자 협박이었다. 지원은 다른 테이블의 병사들과 가족들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이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지원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일개 중사가 병사의 가족 앞에서, 그것도 면회실에서 공공연하게 상납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문란이 아니었다.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범죄였다. 그녀는 군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이 행위를 목격하며 치미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관련 군법 조항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민우는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했다. 아, 최 중사님. 당연히 선임분들과 나눠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거 포장해 가실 수 있게.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비닐봉지를 찾아 음식을 담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이 담기는 동안 민우의 눈에는 절망감이 어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이 부패한 하사관의 계급장을 떼어버리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저기 중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둥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우가 필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제발, 가만히 계세요. 그 목소리에는 애원을 넘어선 공포가 담겨 있었다. 민우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자신에게 닥칠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원은 그 절박한 눈빛을 마주하고 숨이 멎는 듯 했다. 자신의 아들이 이 군대 안에서 인질로 잡혀 있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가 지금 여기서 폭발한다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민우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원은 천천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평생의 연기력을 동원해 가장 온화하고 순종적인 어머니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이고 중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우리 민우가 선임분들 잘 모셔야죠. 이거 다 가져가셔서 동료분들이랑 나눠 드세요. 우리 아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다. 최 중사는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 순진하고 복종적인 중년 여성을 마음껏 비웃었다. 어머니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셔야겠습니다. 사회물 아직 덜 빠졌어. 그는 보란듯이 갈비찜이 든 봉지를 낚아채고는 다른 하사관과 낄낄거리며 면회실을 나갔다. 그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이후의 면회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모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중얼거렸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차갑게 식어버린 잡채를 기계적으로 씹을 뿐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상태였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지원은 민우를 힘껏 안아주었다. 아들아, 강해져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암시이자 그녀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다. 민우는 어머니의 품에서 작게 흐느꼈다. 엄마 조심해서 가세요. 아들은 그녀가 빨리 이곳을 떠나 이 위협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었다. 지원은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덤덤하게 돌아섰다. 그녀는 707 부대 정문을 빠져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부대를 방문했지만 그녀가 그곳에서 본 것은 아들의 나약함이 아니라 군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암덩어리의 일부였다. 이것은 그녀의 아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운전석의 수행원에게는 이미 그녀의 진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둔 상태였다. 차가 천천히 부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지원은 사이드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위병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냉철한 적진을 앞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이 그리고 이 나라가
자신에게 부여한 별 3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금 깨달았다. 최 중사의 오만한 얼굴과 아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적이었다. 지원은 휴대폰을 들었다. 평범한 어머니 박지원은 이제 사라졌다. 지금부터는 육군 중장 박지원이 움직일 차례였다. 그녀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굳건하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충성. 국군 방첩사령관입니다. 지원은 차창 밖으로 펼쳐진 황량한 겨울산을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사령관. 지금부터 내 말 잘 비공식 라인으로 최고 등급의 보안을 유지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강원도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작전명 숙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검은색 세단은 707 부대를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뒷좌석에 앉은 박지원 중장의 얼굴에서는 온화했던 어머니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차창 밖의 풍경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방금 전 목격한 부조리한 현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운전석의 오대위는 백미러로 그녀의 표정을 살피려다. 얼음장 같은 기운에 눌려 감히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운전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최 중사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아들의 절망적인 공포를 머릿속에서 되감았다. 그것은 단순한 군기문란이나 가혹행위가 아니었다. 면회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것도 가족을 상대로 버젓이 금품을 요구하는 대담함. 이는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이 아니며 최 중사 한 명의 일탈도 아님을 의미했다. 그것은 부대 내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조직적인 착취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명백한 안보 위협이었다. 병사들의 사기를 꺾고 군대에 대한 불신을 심으며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다. 만약 적이 이 사실을 알고 병사들을 매수하려 든다면, 혹은 이 부패한 간부들이 군수품을 빼돌려 적에게 넘긴다면, 지원의 머릿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략가로 돌아와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방첩사령관에게 말했다. 이 장군, 내 신분은 노출시키지 말게. 민원이 접수된 걸로 하게. 하지만 조사는 특수작전 수준으로 진행해야겠어. 그녀는 일부러 아들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했다. 이 일은 이제 강민우 이병의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중장 박지원의 책무가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은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다. 방첩사령관 이태영 대장은 침묵 속에서 박 중장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녀가 민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것이 결코 평범한 민원이 아님을 알았다. 또한 그녀가 자신의 직통 라인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이 육군 본부의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거나 혹은 그 라인 자체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즉각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으로 팀을 꾸리겠습니다. 좋아. 조사팀장은 자네 사람 중에 가장 독하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인물로 보내게. 난 그 부대의 지휘관부터 하급 간부까지 그들 사이에 형성된 카르텔의 전모가 궁금하네. 지원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작전명은 숙청이다. 707 부대의 뿌리부터 모조리 정화하게. 숙청이라는 단어는 이 장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전쟁 선포였다. 전화가 끊어지자 차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이태영 사령관은 즉시 자신의 직속 최정예 특수조사팀을 소집했다.
그는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다. 그녀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보이는 법이 없었다. 그녀가 숙청을 명했다면 그곳은 문자 그대로 썩어 문드러진 지옥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직통 라인을 꺼내 들었다. 한편 지원은 차가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707 부대의 연대장 윤성호 대령의 신상 파일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화려한 경력, 탄탄한 인맥.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진급 속도, 최중사 같은 하이에나가 날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결국 지휘관의 묵인 혹은 가담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녀의 직감은 윤 대령이 이 부패 사슬의 정점에 있거나 적어도 핵심적인 고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오대위,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예 장군님. 오대위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복귀 즉시 집무실이 아닌 안가 안자로 간다. 그리고 자네는 707 부대와 관련된 모든 자료, 특히 윤성호 대령의 지난 5년간의 근무 평정과 재산 변동 내역, 그리고 그와 연줄이 있는 상급 부대 지휘관들의 명단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게. 비공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오 대위는 질문하지 않았다. 박 중장의 안가는 그녀가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작전을 지휘할 때 사용하는 비밀 지휘 통제실이었다. 그곳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오 대위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상관이었다. 서울 시내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이었다. 박 중장입니다. 총장님께 다음 주 정례 안보 브리핑을 위한 사전 보고를 드리고 싶다고 전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직접. 긴급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저 확인해야 할 몇 가지 현안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이 전화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그녀는 숙청 작전이 시작될 때 상부에서 어떠한 형태의 압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미리 쐐기를 박는 것이었다. 참모총장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동시에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것. 윤성호 대령이 만약 자신의 인맥을 통해 참모총장에게 구명을 요청하려 할 때 그 길목을 미리 차단하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차가 용산의 비밀한가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지원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전투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곧장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낡은 스웨터를 입은 어머니는 더 이상 없었다. 냉철한 눈빛의 군인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군복 상의를 입고 어깨에 별 3개가 빛나는 견장을 단단히 부착했다. 그녀는 책상 위 아들 민우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입대 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가슴이 순간 아려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결의를 다지는 불쏘시개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이 군대가 자신의 아들처럼 순수하고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들의 소굴이 되도록 방치한 자신을 포함한 지휘부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민우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녀는 사진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이 엄마가, 아니 이 지휘관이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주마. 그녀는 사진을 뒤집어 엎어놓았다. 작전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오직 숙청작전의 총지휘관 박지원 중장으로만 존재할 것이다. 사사로운 감정은 이 거대한 작전의 가장 큰 적이 될 터였다. 그녀는 작전 상황실로 들어섰다. 벽면에는 이미 707 부대의 조직도와 지휘 계통도가 띄워져 있었다. 오 대위가 발빠르게 준비한 것이었다. 방첩사령부에서 곧 움직일 거다. 우리는 그들이 놓칠 수 있는 윗선을 확인한다. 윤성호 대령이 기댈 수 있는 모든 벽을 우리가 먼저 허물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상황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윤성호 대령의 사진을 스크린 중앙에 띄웠다. 이자가 만약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최중사 같은 피라미들은 가장 먼저 버려지겠지. 하지만 난 피라미 따위에는 관심 없어. 그녀의 손가락이 윤대령의 얼굴을 가리켰다. 난 이자의 목 그리고 이자에게 목줄을 쥐어준 더 높은 곳을 원한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태워버려야 해. 지원의 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의 불꽃이자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의 불꽃이었다. 밖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한적한 용산의 안가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명운을 건 거대한 숙청 작업이 아들을 보러 갔던 한 어머니의 조용한 분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수십 년간 군에서 배운 모든 전략과 전술을 이 작전에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 대위, 방첩 사령관에게 전해 1급 감시 대상은 윤성호 대령이라고. 그리고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나에게 보고하도록. 그녀는 이미 이태영 사령관이 자신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명령이었다. 그녀의 계급과 권한은 이런 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707 부대. 그곳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화약고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적군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부패한 지휘관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도화선을 끊어내기 위한 냉혹한 칼날이 서울을 떠나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평화로웠지만 그녀는 이 평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 헌신을 좀먹는 기생충들이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숙청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작전이 군 전체를 뒤흔들지라도 결코 멈출 생각이 없었다. 박지원 중장의 명령이 떨어진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한 대의 평범한 검은색 밴이 707 부대의 위병소를 통과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전투복이 아닌 말끔하지만 아무런 특징도 없는 사복 차림이었다. 그들을 이끄는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진호 소령. 국군 방첩사령부 내에서도 독사라 불리는 타협을 모르는 특수조사 팀장이었다. 김소령은 위병소에 국방부 정기보안 감사라는 표면적인 공문만을 제시했다. 당직 사관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했지만 공문의 직인과 김소령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즉각 상부에 보고했다. 보고는 707 부대의 연대장 윤성호 대령의 집무실까지 순식간에 올라갔다. 윤 대령은 아침 커피를 즐기던 중이었고 이 불청객들의 방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보안 감사 이맘때쯤인가 윤 대령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이 육군 본부의 핵심부에 닿아 있다고 자신했다. 그에게 이 정도의 감사는 그저 귀찮은 요식 행위일 뿐이었다. 아마도 어떤 불만 많은 부모가 또 민원이라도 넣었겠거니 싶었다. 그는 여유롭게 집무실을 나서며 이 성가신 손님들을 적당히 구슬려 빨리 돌려보낼 생각뿐이었다. 윤 대령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오는 김소령 일행을 맞이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소령, 이런 첩첩산중까지 오시느라. 보시다시피 저희 부대는 이상 없습니다. 윤 대령은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김소령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김소령은 그 손을 잡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명령을 전달했다. 지금 이 순간부로 707 부대 전역은 보안 통제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윤 대령의 미소가 굳어졌다. 김소령 그게 무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소령의 팀원들은 이미 흩어지고 있었다. 2명은 지휘 통제실로 향해 모든 외부 통신망을 장악했고 2명은
연대 본부의 행정실과 재정처로 나머지 2명은 병사생활관으로 향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30초 만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윤 대령은 자신의 부대 안에서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윤성호 대령님, 지금부터 연대장님의 모든 지휘 권한은 보안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일시 정지됩니다. 김소령은 윤 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대령님을 포함한 모든 간부 및 병사들은 개별 면담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죠.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게가 담겨 있었다. 윤 대령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이건 월권이야. 김소령,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나는 당장 상부에.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서비스 지역 이탈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을 뿐이었다. 지휘 통제실로 향했던 요원들이 이미 부대 내 모든 통신망과 제모 전파방해 장치까지 완벽하게 장악한 뒤였다. 김소령은 부대 내 가장 큰 회의실을 임시지휘 본부로 정했다. 그의 팀원들이 압수한 서류 상자들이 방 한 구석에 쌓이기 시작했다. 재정장부, 군수품, 출납 기록, 병사들의 외박 및 휴가 대장, 그리고 부대 운영비 내역서까지. 김소령은 산더미 같은 서류들 속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부대가 썩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의 설문조사였다. 부대 내 부조리 경험, 금품 상납 요구 여부, 지휘관에 대한 신뢰도. 질문은 날카롭고 직접적이었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지만 자신들의 직속상관들이 모두 회의실에 격리된 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보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개별 면담이 시작되었다. 김소령의 방식은 독특했다. 그는 가장 높은 지휘관이나 의심되는 주동자가 아닌 가장 힘없고 겁에 질린 이등병들부터 신문실로 불렀다. 이름, 군번. 그리고 네가 이곳에서 겪은 일을 모두 말해. 지금 이 순간부터 너의 신원은 방첩사령부가 보장한다. 그는 녹음기 버튼을 누르며 낮게 말했다. 처음 몇 명의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 일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들은 김소령보다 조사가 끝난 후 돌아올 최 중사의 보복이 더 두려웠다. 김소령은 그들의 공포를 이해했다. 그는 강압적으로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압수된 서류 중 하나를 그들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부대 PX의 외상 장부였다. 여기 내 이름이 있군. 한 달에 20만 원어치. 내 월급보다 많은 금액인데 이걸 다 네가 먹었나? 김소령의 날카로운 질문에 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그건. 그럼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지? 최 중사. 아니면 이 대위 병사는 입술을 깨물며 떨었다. 침묵은 긍정이었다. 김소령은 다음 서류를 넘겼다. 한편 윤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였다. 그는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조사팀원들과 개별적으로 불려가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이 왜 아무런 연락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정도의 감사라면 분명 누군가가 자신에게 귀띔을 해주었어야 했다. 자신이 완벽한 거미줄에 걸려들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점차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병사들에게 할당된 부식을 빼돌려 근처 식당에 팔아넘긴 것, 유류를 횡령해 개인 차량에 사용한 것, 그리고 최 중사와 이 대위가 병사들의 가족들에게서 뜯어낸 찬조금의 일부를 상납받은 것까지. 그는 김소령이 단순한 감사가 아닌 증거를 찾으러 왔음을 직감했다. 김소령의 임시지휘본부에는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다. 병사들의 설문지에서는 일관되게 특정 간부들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금품 갈취, 폭언, 폭행,
그리고 그 정점에는 상사 최와 대위가 있었다. 또한 재정장부에서는 유령 병사를 만들어 급여를 타내거나 군수품을 과다 청구하여 차액을 챙긴 흔적들이 속속 발견되었다. 찾았습니다. 소령님, 한 요원이 노트북을 들고 달려왔다. 최 중사와 윤대령의 개인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매달 일정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이 최 중사에게서 윤대령의 차명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스모킹건이었다. 그들이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닌 부패로 엮인 공범 관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소령은 차갑게 웃었다. 좋아. 이제 거물들을 부를 차례군. 그는 면담실로 향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707 부대의 진짜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소령은 문고리를 잡았다. 그는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그의 다음 면담 대상자는 강민우 이병이었다. 김소령은 박지원 중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티내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교육받았다. 그는 민우가 특혜가 아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했다. 강민우 이병, 들어오게. 김소령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다. 민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면담실 문을 열었다. 민우는 김소령의 책상 앞에 뻣뻣하게 굳어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다녀간 뒤 최 중사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감사팀은 또 다른 공포였다. 앉아. 김소령의 말에 민우는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다. 김소령은 민우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깊은 절망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제 내 어머니가 면회왔더군. 김소령이 입을 열었다. 민우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최 중사가 와서 소란을 피웠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실인가? 민우는 침을 삼켰다. 사실대로 말했다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랐다. 그냥 농담을 하신. 농담. 김소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어머니가 싸온 음식을 강탈해 가는 게 농담이었나?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김소령은 더 이상 민우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병사들의 익명 진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수십 장의 종이에는 최 중사와 이 대위의 만행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들이 거짓말로 보이나 강이병 민우의 눈이 흔들렸다.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다. 우리는 너를 보호하러 왔다. 하지만 네가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을 처벌할 명분이 부족해. 우리가 돌아가면 그땐 누가 너희를 지켜주지? 김소령의 말은 민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떠나기 전 했던 말, 강해져야 한다는 말과 겹쳐졌다. 민우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강민우 이병의 눈동자가 책상 위에 놓인 수십 장의 진술서 위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자신과 똑같은 고통, 어쩌면 더 끔찍한 공포를 겪었을 동료들의 이름 없는 비명들이었다. 김진호 소령은 민우를 다그치지 않고 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시간을 주었다. 이 젊은 병사가 공포의 사슬을 끊어내는 첫 번째 고리가 되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한 설문지가 아니다. 강이병. 이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다. 김소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너희는 안전하다. 최 중사도 이 대위도 그 누구도 너희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부대의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고 지휘권은 정지됐다. 하지만 우리가 증거 없이 돌아간다면 너희의 지옥은 다시 시작될 거다. 아니, 더 끔찍해지겠지. 그의 말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아픔이 느껴졌다. 어머니가 떠나며 남긴 말 강해져야 한다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어머니의 방문이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서 침묵한다면 어머니의 용기를 배신하는 것이며 동료들을 2번 죽이는 짓이라고 느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눈빛은 사라지고 무언가를 결심한 단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말하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꺾이지 않았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자 본물처럼 억눌렸던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최 중사는 우리를 ATM이라고 불렀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절반을 부대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뜯어갔습니다. 그는 PX 외상장부의 진실을 폭로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먹지도 않은 물품값 수십만 원을 강제로 떠안아야 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최 중사와 간부들의 유흥비로 쓰였다. 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병사들은 특별 관리 대상이 되었다. 밤에 창고로 불려갑니다. 거기서 체력 단련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집니다. 이 대위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민우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처절했다. 부모님이 면회 오실 때는 미리 면회세를 내야 했습니다. 금액에 따라 면회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오셨던 날 저는 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 중사가 직접 어머니에게 민우는 수치심의 말을 잊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증언은 어머니의 방문이 단순한 목격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착취의 현장이었음을 증명했다. 김소령은 묵묵히 모든 것을 녹음하고 기록했다. 민우의 증언은 다른 익명 진술서들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핵심 증거였다. 이 대위는 어떻지? 김소령이 물었다. 이 대위는 더 교활합니다. 그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최 중사를 이용해 우리를 통제하고 부모님들의 직업을 파악해 특별 찬조금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사업체라도 하시면 표적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이 대위가 어떻게 병사들의 휴가 서류를 볼모로 부모들에게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현금을 요구했는지 상세히 진술했다. 심지어 병사들에게 할당된 보급품 방한복이나 전투화 같은 을 빼돌려 중고 시장에 팔아넘기고 병사들에게는 낡고 해진 장비를 사용하게 만들었다. 병사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민우의 증언이 끝나자 김소령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했다, 강희병.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너는 오늘 수십 명의 전우를 살린 거다. 김소령은 즉시 헌병을 호출해 민우를 부대 내 안전가옥, 즉 연대장 관사로 이동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부패의 정점에 있던 윤대령의 공간이 이제 그 비리를 폭로한 증인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된 것이다. 이제 칼날을 뽑아들 차례였다. 김소령의 다음 목표는 명확했다. 최 중사, 지금 당장 데려와. 조사팀 요원들이 생활관으로 향했다. 최 중사는 자신의 구역에서 병사들을 닥달하며 불안감을 해소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여전히 이 감사가 윤대령의 선에서 정리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최 중사님, 김소령님이 찾으십니다. 요원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그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최 중사는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그는 특유의 오만한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소령님, 이 야밤에 무슨 일입니까? 병사들 관리하기도 바쁜데. 그는 김소령의 계급이 자신보다 높았지만 자신 뒤에 있는 윤대령이라는 백을 믿고 있었다. 그는 김소령 책상 위에 녹음기와 서류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앉아. 김소령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최 상사. 지금부터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다. 김소령은 민우의 진술서가 아닌 PX 외상장부와 최 중사의 개인 계좌 입출금 내역이 정리된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다. 지난 6개월간 자네 월급의 3배가 넘는 돈이
이 계좌로 입금됐더군. 병사들 이름으로. 최 중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건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저에게 맡긴 돈입니다. 부대 운영을 위해 운영 김소령이 말을 잘랐다. 여기 단란주점에서 법인 카드가 아닌 자네 개인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수두룩한데 이것도 부대 운영인가? 김소령은 최 중사가 병사들에게서 갈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긴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다. 최 중사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감사팀이 이렇게까지 깊고 빠르게 파고들 줄은 몰랐다.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소령님 이러시면. 사생활. 김소령은 비웃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스크린에는 707 부대 보급 창고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날짜는 불과 3일 전 야간이었다. 영상 속에서 최 중사는 한 이등병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하고 있었다. 병사가 쓰러지자 그는 군홧발로 옆구리를 찼다. 명백한 폭행이자 가혹행위였다. 저 병사가 자네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맡기지 않겠다고 버텼던 그날이군. 안 그런가? 최 상사 김소령이 영상을 정지시켰다. 최 중사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피 기운이 가셨다. 이건 군기 확립을 위한. 헛소리 집어치워 김소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내 놈은 군인이 아니야. 군복 입은 깡패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일 뿐이다. 최 중사의 모든 오만함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다급하게 윤대령의 이름을 팔기 시작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건 윤대령님 짓이. 알고 있다. 김소령은 그의 말을 끊었다. 윤대령이 내 놈의 주인이었겠지. 하지만 내 놈은 그 주인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였어. 최 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목줄이 이미 끊어졌음을 깨달았다. 김소령은 헌병에게 눈짓했다. 폭행 금품 갈취 직권 남용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당장 구금실로 끌고 가. 최 중사가 무기력하게 끌려나갔다. 회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소령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근육이 아닌 두뇌를 상대할 차례였다. 이대위 데려오게. 이대위는 최 중사와 달랐다. 그는 폭력 대신 서류와 시스템을 이용해 병사들을 착취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불려갈 것을 예상하고 모든 변명거리를 준비해 두었을 터였다. 이 대위는 최 중사와 달리 매우 침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부르셨습니까, 소령님? 감사 업무에 협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세련된 안경을 고쳤으며 지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김소령의 책상 위를 빠르게 훑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김소령은 이 대위의 위선적인 태도에 역겨움을 느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이 대위가 조작한 군수품 불출 대장을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이 대위, 자네는 매우 유능한 장교더군. 장부상으로는 완벽해. 하지만 현실과 장부가 달라서 문제지. 김소령은 보급품 창고에서 실제로 확인한 재고 현황표를 그 옆에 나란히 놓았다. 장부상으로는 방한 내피 500벌이 창고에 있어야 해. 하지만 실제 재고는 100벌도 채 되지 않더군. 나머지 400벌은 어디로 증발했지? 이 대위는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것은 훈련 중 마모되거나 손실된 분량입니다. 행정 처리가 미흡했던 점은 사과드립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김소령은 차갑게 웃었다. 자네의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개인 계정에도 시정이 필요한 것 같던데. 김소령이 스크린에 띄운 것은 이 대위가 가명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상점의 판매 내역이었다. 신품급 군용 방한 내피, A급 전투화 등의 물품이 대량으로 판매된 기록이 선명했다.
판매자의 입금 계좌는 이 대위의 처제 명의로 된 차명 계좌였다. 이 대위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동공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모함. 김소령은 민우의 부모에게서 받은 특별 찬조금 이체 내역서를 그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그럼 이것도 모함인가? 병사의 휴가를 대가로 그의 아버지를 협박해 받은 돈이더군. 내 놈은 내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젊은이의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이 대위는 무너졌다. 그의 교활한 두뇌는 이 완벽한 증거의 그물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는 최 중사와 마찬가지로 필사적으로 윗선을 물고 늘어졌다. 윤 대령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저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을 방패막이 삼아 빠져나가려 발버둥쳤다. 피해자라. 김소령은 지독한 피로감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피를 빨아먹던 두 마리의 거머리가 이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하지만 김소령의 목표는 이 피라미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만행의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거머리들의 소굴을 만든 진짜 머리를 치는 일뿐이었다. 최중사와 이 대위가 차례로 무너져 내린 신문실에는 지독한 악취가 남은 듯했다. 두 마리의 기생충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로를 물어뜯었고 그들의 모든 진술은 공통적으로 한 사람을 가리켰다. 바로 707 부대의 절대 권력자 연대장 윤성호 대령이었다. 김진호 소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이제 이 부패 사슬의 정점을 향해 칼날을 돌렸다. 그는 하이에나들의 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조장하고 묵인한 사자의 목을 원했다. 김소령은 부하들로부터 방금 압수한 최신 자료들을 넘겨받았다. 그것은 윤대령의 집무실 개인 금고에서 나온 비밀 장부와 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복구된 이메일 내역이었다. 최 중사와 이 대위가 병사들의 피를 빨아모은 현금이었다면 윤대령은 그 피를 이용해 자신의 성을 쌓아 올린 권력 그 자체였다. 그는 이 대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했다. 한편 연대장 집무실에 사실상 감금되어 있던 윤성호 대령은 시간이 흐를수록 극심한 초조함에 시달렸다. 처음의 오만함과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다. 김소령의 조사팀이 단순한 보안 감사가 아님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 했었다. 그는 김소령이 감시를 붙여놓은 집무실의 공식 전화기 대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개인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가장 먼저 육군 본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자신의 동기 K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정도의 사고는 K 장군이 충분히 막아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K 장군이 전화를 받았다. 나 윤대령일세. 지금 방첩사 놈들이 내 부대를. 하지만 그의 다급한 목소리를 가로막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대령 미안하지만 지금 회의 중이라네. 나중에 통화하지. 나중에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과 같았다. 윤대령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K 장군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전화를 이런 식으로 끊은 적이 없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이번에는 자신의 직속상관인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단장은 그가 상납한 떡값을 가장 많이 받아먹은 인물 중 하나였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첩사 놈들이. 이번에는 신호음만 하염없이 울릴 뿐 사단장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국회의원, 보좌관, 방산업체 임원, 심지어 예편한 선배 장성들에게까지. 하지만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였다.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혹은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선을 긋거나
박지원 중장이 서울의 안가에서 쳐놓은 거대한 차단막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윤 대령은 자신이 고립된 섬에 홀로 남겨졌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판을 짰다. 숙청. 그의 머릿속에 그 끔찍한 단어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혹은 누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도대체 누구야? 그는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과 인맥이라는 성벽이 모래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김진호 소령이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감사를 나온 하급 장교의 태도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 눈빛은 사형 집행인처럼 냉혹했다. 윤성호 대령님, 이제 대령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김소령은 윤 대령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으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윤 대령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허세를 부리려 애썼다. 김소령,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자네가 지금 닥치시죠. 김소령의 낮은 목소리가 윤 대령의 말을 잘랐다. 지금부터 대령님은 연대장이 아니라 군수품 횡령 금품 수수, 직권 남용,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폭행 및 가혹 행위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일 뿐입니다. 김소령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부대 유류고에서 빼돌린 막대한 양의 경유가 윤 대령의 처가 소유 주유소로 흘러들어간 내역서였다. 병사들은 혹한기에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떨고 있는데 대령님은 그 경유를 빼돌려 돈을 챙기고 있었더군. 이 돈으로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셨습니까? 윤 대령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김소령은 쉴 틈을 주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최 중사로부터 매달 상납받은 돈이 입금된 차명 계좌의 내역이었다. 최 중사가 병사들에게서 뜯어낸 피 같은 돈입니다. 이 돈은 대령님 자녀의 유학 자금으로 쓰였더군요. 자식들 공부는 잘 되어 갑니까? 김소령의 목소리에는 경멸감이 가득했다. 아, 그리고 이게 가장 흥미롭더군요. 김소령이 마지막으로 내민 것은 윤 대령이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선물한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였다. 고가의 양주 명품, 시계, 현금 다발. 그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더러운 돈으로 상급자들을 매수해왔다. 이걸로 사단장님께 충성을 맹세하셨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지금 대령님의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그 말에 윤 대령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버려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김소령이 그저 방첩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는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정도의 정보력과 권한, 그리고 상부의 모든 라인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이라면 이것은 방첩사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내려온 것을 수 없는 경로였다. 누구냐? 대체 누가 이따위 짓을? 윤 대령이 무너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거대한 숙청의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포뿐이었다.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김소령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윤 대령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대령님은 한 어머니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힘없는 민간인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보러 온 한 어머니 말입니다. 윤 대령의 눈이 커졌다. 그는 며칠 전 면회실에서 소란을 피웠던 최 중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설마 그 여자 때문에? 윤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고작 그런 사소한 일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 어머니가 대체 누구이기에 육군 본부의 장성들과 사단장까지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김소령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집무실 문을 열고 밖에 대기하던 헌병들을 불렀다. 윤성호 대령, 본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군형법상 다수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들이 다가와 윤대령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윤대령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몸에서 모든 기력이 빠져나간 듯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한때 이 부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윤성호 대령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헌병들에게 이끌려 집무실을 나오는 그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복도 창문 너머로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화려했던 성벽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김소령은 윤대령이 끌려가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숙청작전의 1단계가 끝났을 뿐이었다. 머리는 잘랐지만 그 머리가 의지했던 더 윗선에 몸통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몸통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박지원 중장만이 다룰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목표 확보. 둥지 청소 완료. 숙청 작전이 707부대를 휩쓴 지 이틀째 되던 날의 일은 아침 부대의 정막을 깨는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가 하늘을 갈랐다. 모든 병사와 간부들의 시선이 상공으로 향했다. 육군 최고 지휘부의 인장이 선명한 검은색 UH-60 블랙호크 헬기가 연병장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김진호 소령과 그의 팀원들은 즉시 연병장 주변을 통제했다. 삭막했던 부대의 공기는 이제 경외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헬기는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연병장 중앙에 정확히 착륙했다. 구금실 창밖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중사와 이 대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존재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헬기는 단순한 감사 따위로 움직이는 기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 그 자체였다. 헬기의 측면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가장 먼저 칠흑같이 빛나는 전투화가 땅을 밟았다. 그리고 천천히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스웨터와 면바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각 잡힌 육군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장군임을 증명하는 세 개의 은빛 별이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박지원 중장이었다. 707 부대의 모든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며칠 전 면회실에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고 수만 명의 군인을 지휘해 온 냉철한 전략가 철의 여인 박지원의 본 모습이었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부대 전체가 압도당했다. 그녀의 눈빛은 자애로움 대신 적진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송곳과도 같았다. 안전 가옥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우 이병은 자신도 모르게 경례를 붙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공포에 질려있던 아들,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개 숙였던 어머니.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었다. 폭발하기 직전 가장 낮게 몸을 웅크린 호랑이였을 뿐이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가장 강력한 사령관이었다. 김진호 소령이 헬기 앞으로 달려와 칼 같은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소령 김진호, 숙청, 작전 지시대로 완수했습니다. 부대 내 저항 세력 전원 확보. 박지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헬기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수고했네, 김소령. 주범은 어디에 있지? 현재 본부 건물 신문실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박지원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본부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구둣발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도열한 병사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오늘 이 부패한 성의 왕에게 직접 선고를 내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한편 연대장 집무실에서 개조된 임시 신문실에 갇혀 있던 윤성호 대령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다. 지난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이 차단된 절망 속에서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의 분노를 샀는지, 그 어머니라는 존재가 대체 누구인지 미친 듯이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신문실 문이 열렸다. 윤 대령은 지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또 김진호 소령이거나 혹은 다른 조사관일 것이라 생각했다. 또 무슨, 하지만 그의 말은 공중에서 사라졌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김소령이 아니었다. 완벽한 정복 차림에 어깨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 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육군 중장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자신이 아는 중장급 장성 중에 여성이 있었던가 그의 기억 속에는 없었다. 그는 이 상황이 주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박지원 중장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윤 대령을 응시했다. 누구십니까? 장군님. 윤 대령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는 이 여장군이 자신을 끝장내기 위해 온 마지막 집행관임을 직감했다. 박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며칠 전 면회실에서 들려주었던 바로 그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윤 대령 며칠 전에 대개 부하가 제 아들의 음식을 빼앗아 갈 때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윤성호 대령의 뇌가 정지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다. 면회실, 소란, 최중사, 그리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던 중년 여성. 우리 아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과 지금 눈앞의 별 세 개를 단 여장군의 얼굴이 겹쳐졌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신음처럼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윤성호 대령의 모든 오만함과 자존심,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는지 깨달았다. 그는 고작 갈비찜 한 팩에 자신의 군 경력 전체 아니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다. 그래, 내가 바로 강민우 이병의 어머니다. 박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은 내 아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니야. 당신은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훔쳤고 조국을 지키러 온 젊은이들의 영혼을 짓밟았어.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윤 대령의 모든 비리가 담긴을 툭 쳤다. 나는 몰랐습니다. 장군님이신 줄. 알았다면 윤 대령이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박지원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게 바로 당신의 죄다. 내가 장군인 줄 알았다면 뇌물을 바쳤겠지. 하지만 내가 평범한 어머니였기에 당신은 내 아들을 착취하고 나를 무시했어. 당신은 군인이 아니라 계급에 기생하는 기생충일 뿐이다. 윤 대령은 의자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신문실을 가득 메웠지만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절망의 비명일 뿐이었다. 박지원은 그 꼴사나운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일어나라. 군복을 입었으면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 당신의 마지막은 군사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이곳에 온 목적은 신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이 썩어빠진 지휘관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을, 그리고 그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신문실을 나오며 김소령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김소령, 나머지 잔당들도 남김없이 처리하게. 이 부대에는 단 한 마리의 기생충도 남겨서는 안 돼. 충성. 김소령의 우렁찬 대답이 복도를 울렸다. 박지원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건물 밖으로 걸어나갔다. 707 부대에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피로 물든 새벽이 오고 있었다. 작전명 숙청이 휩쓸고 간 707 부대의 아침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아닌 모든 것이 파괴된 후의 공허한 정적이었다. 윤성호 대령을 비롯한 부패한 지휘계통은 뿌리째 뽑혀 군사검찰로 이송되었다. 병사들은 생활관 안에서 혹은 초소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해방감이 교차했다. 그들을 억압하던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부대는 지휘 공백 상태에 빠졌다. 김진호 소령의 방첩사 팀이 임시적으로 부대를 통제하고 있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병사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 부대가 해체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었다. 그들에게 박지원 중장의 숙청은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 거대한 힘이기도 했다. 바로 그날 정오 707 부대에는 새로운 연대장이 부임했다. 육군 본부에서 박지원 중장이 직접 골라보낸 인물 강철의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서진우 대령이었다. 그는 부임 즉시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그의 눈빛은 박지원 중장만큼이나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부패가 아닌 오직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책임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제군들, 나는 신임 연대장 서진우 대령이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가 필요 없을 만큼 우렁찼다. 지난 며칠간 이 부대는 명예롭지 못한 역사를 겪었다. 부패는 군대의 가장 큰 적이며 우리는 그 적에게 패배했었다. 병사들은 감히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과거를 탓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부로 707 부대는 다시 태어난다서 대령이 외쳤다. 썩은 살은 도려냈다. 이제 우리는 이 상처 위에 새살이 돋도록 훈련하고 단결하며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다시는 제군들의 헌신을 모독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약속이자 육군의 명령이다. 그의 연설은 병사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한편 박지원 중장은 707 부대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구 연대장 관사, 지금은 강민우 이병의 임시보호소가 된 곳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별 3개가 빛나는 장군 정복이 아닌 헬기에 싣고 왔던 가장 평범한 어머니의 스웨터와 면바지로 다시 갈아입은 상태였다. 모든 작전이 끝난 지금 그녀는 오직 강민우의 어머니로 돌아가고 싶었다. 민우는 헌병의 안내를 받으며 관사로 들어섰다. 그는 연병장에서 어머니가 헬기에서 내리던 압도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 다시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를 보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문 앞에 선 채 쉽게 발을 떼지 못했다. 마.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지원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들에게 손짓했다. 이리 오너라, 아들. 민우는 천천히 다가와 어머니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어제까지의 그 나약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 대신 경외심과 깊은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약해서. 지원은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니, 너는 약하지 않았다. 민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는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버텨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공포를 이겨내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어. 너는 그 어떤 군인보다 강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민우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입대 후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하고 안전한 품이었다. 무서웠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무서웠습니다. 민우가 흐느꼈다. 지원은 그런 아들의 등을 묵묵히 다독여 주었다. 그녀는 아들이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가늠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별 3개를 다는 동안 그녀의 아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이제 괜찮다, 아들아. 다 끝났다. 지원이 말했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서 떼어내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오늘 이 일을 잊지 말거라. 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자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이것은 어머니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 지휘관으로서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었다. 민우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어깨에 달린 저 별 3개의 무게가 단순히 권력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수많은 약자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의 무게임을 깨달았다. 내 어머니, 아니, 장군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지원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는 민우를 이곳 707 부대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너는 여기서 남은 군 생활을 마치게 될 거다. 새로운 지휘관 아래 명예를 회복하는 부대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복무해라. 그게 네가 동료들에게 그리고 너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특혜가 아닌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었다. 민우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모자무지의 짧은 만남은 그것으로 끝났. 민우는 다시 자신의 생활관으로 돌아갔고 지원은 헬기에 오르기 위해 연병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떠나는 길에 새로 부임한 서진우 대령이 그녀를 배웅했다. 장군님, 걱정 마십시오. 707 부대는 제가 책임지고 재건하겠습니다. 지원은 서 대령의 어깨를 두드렸다. 부탁하네 서 대령. 부대의 명예뿐만 아니라 저 아이들의 상처 입은 영혼까지도 보듬어주게. 다시는 숙청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서 대령의 우렁찬 대답을 뒤로하고 지원은 헬기에 탑승했다. 헬기는 다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상공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707 부대를 내려다보았다. 숙청 작전은 성공했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과 썩어빠진 지휘부는 모두 제거되었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이 승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인지 알고 있었다. 한 부대를 통째로 무너뜨려야 했던 극약 처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그 전화 한 통이 가진 무게를 다시금 실감했다. 그 힘은 정의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언제든 무고한 피를 부를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그녀가 잠깐이라도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 힘에 도취되었다면 그 결과는 끔찍했을 것이다. 권력의 정점에 선다는 것은 이처럼 고독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다. 헬기는 서울의 용산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에는 숙청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서류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윤성우 대령이 로비했던 상급 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감찰도 시작되어야 했다. 707 부대의 정화는 끝났지만 군 전체에 퍼져 있을지 모를 더 많은 기생충들에 대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박지원 중장은 지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들 민우의 눈물을 그리고 윤성호 대령의 절망적인 비명을 떠올렸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그녀는 이 군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2, 제3의 강민우가 나오지 않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힘을 가장 냉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것이 그녀가 별 3개의 무게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다.